비오는 밤 따뜻한 불빛 아래 책을 펼칩니다. 런던을 떠난 지 어느덧 80일째. 필리어스 포그는 지금 대서양 한가운데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아우다를 구하고 드넓은 태평양을 건너고 미국 대륙을 횡단하며 숱한 위기를 넘겨온 그 긴 여정이 이제 마지막 항구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단 하루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는 내기, 그리고 그를 끝까지 가로막으려는 운명.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포그는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달빛 서재와 함께 80일간의 세계 일주, 마지막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제30장. 필리어스 포그가 단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장. 파스파르투를 포함하여 승객 3명이 사라졌다. 전투 중에 숨진 것일까? 아니면 수족에게 포로로 잡힌 것일까? 알 수 없었다. 부상자는 많았지만 목숨이 위험한 경우는 없었다. 프록터 대령이 가장 중상이었다. 용감히 싸우다가 사타구니의 총탄을 맞은 것이었다. 그는 다른 부상 승객들과 함께 역으로 옮겨져 가능한 치료를 받았다. 아우다는 무사했고 전투의 한가운데 있었던 필리어스 포그는 긁힌 상처 하나 없었다. 픽스는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파스파르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아우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승객이 열차에서 내렸다. 바퀴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고 바퀴살과 타이어에는 살점이 너덜너덜 달려 있었다. 뒤로 펼쳐진 흰 평원 위에는 핏빛 자국이 눈이 닿는 끝까지 이어졌다. 마지막 수족들이 리퍼블릭 한강 기켬을 따라 남쪽으로 사라져갔다. 팔짱을 낀 채 꼼짝도 하지 않는 포그 씨. 그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곁에 서 있는 아우다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그 눈빛을 이해했다. 하인이 포로로 잡혔다면 그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반드시 찾겠어. 그가 조용히 아우다에게 말했다. 아, 포그 씨. 그녀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살아있을 거요. 포그 씨가 덧붙였다.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소. 이 결심으로 필리어스 포그는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하루의 지연이 뉴욕에서 증기선을 놓치게 할 것이고 내기는 틀림없이 지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망설이지 않았다. 키언이 요새의 지휘관이 그 자리에 있었다. 수족이 다시 습격해올 경우에 대비해 100명의 병사가 역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대위님, 포그 씨가 말했다. 승객 3명이 사라졌습니다. 사망했습니까? 대위가 물었다.
사망했거나 포로로 잡혔거나 그 불확실함을 해소해야 합니다. 수족을 추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생. 대위가 답했다. 저 인디언들은 악한 소 너머로 물러날 수도 있고 나는 요새를 비워둘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필리어스 포그가 말했다. 그야 그렇습니다만 3명을 구하기 위해 50명의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상대가 답했다. 아무도 나에게 의무를 가르칠 권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그 씨가 냉정하게 말했다. 혼자 가겠습니다. 선생이요. 달려온 픽스가 소리쳤다. 혼자 인디언을 추격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 이 불쌍한 사내를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가겠소. 안 됩니다. 선생, 혼자 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대위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여 소리쳤다. 안 됩니다. 선생은 용감한 분입니다. 지원자 30명. 그가 병사들을 향해 덧붙였다. 전체 중대가 일제히 앞으로 나섰다. 대위는 그 중에서 30명을 추렸고 노련한 부사관을 선두에 세웠다. 감사합니다, 대위. 포그 씨가 말했다. 저도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픽스가 물었다.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내게 호의를 베풀고 싶다면 아우다, 곁에 남아주시오. 혹시라도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탐정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토록 집요하게 발자국마다 따라다니던 그 남자와 헤어지라고? 이 황야에 혼자 내보내라고? 픽스는 포그 씨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 고요하고 솔직한 눈빛 앞에서 온갖 의혹과 내면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선을 내렸다. 남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잠시 후 포그 씨는 젊은 여인의 손을 잡았다. 소중한 손가방을 그녀에게 맡기고 부사관과 작은 부대를 이끌고 떠났다. 떠나기 전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포로들을 구하면 5,000달러를 여러분 사이에 나누겠소. 정오가 막 지난 시각이었다. 아우다는 대기실에 홀로 앉아 필리어스 포그의 소박하고 고결한 관대함과 평온한 용기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재산을 희생하고 이제는 목숨까지 걸었다. 망설임도 허세도 없이 오직 의무감으로 조용히. 픽스의 생각은 달랐다. 동요를 감추기 어려웠다. 그는 플랫폼을 열에 들떠 오가다가 이내 겉으로는 평정을 되찾았다. 이제야 포그를 혼자 가게 내버려둔 자신의 어리석음이 눈에 들어왔다. 전 세계를 따라다닌 그 남자를 이제 와서 스스로 떼어놓았단 말인가. 그는 자신을 나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마치 경찰서장이라도 된 양 자신의 어리숙함을 혼자 호되게 꾸짖었다. 나는 멍청이야. 그는 생각했다. 그 사람이 알아채겠지. 그는 갖고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주머니에 체포영장까지 갖고 있는 나,
픽스가 그에게 그토록 홀렸단 말인가. 정말이지, 나는 당나귀에 불과했어. 시간이 너무도 더디게 흘러가는 가운데 탐정은 이렇게 자책했다. 어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때로는 아우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 젊은 여인이 자신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 드넓은 흰 평원을 가로질러 포그를 뒤쫓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선명할 테니 따라잡는 것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내 새 눈이 쌓이면 모든 흔적이 지워질 터였다. 픽스는 의기소침해졌다. 이 모든 것을 아예 포기하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이 일었다. 지금 당장 키언이 요새 역을 떠나 평온하게 귀로를 밟을 수도 있었다. 오후 2시쯤 눈이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동쪽에서 긴 기적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거친 불빛을 앞세운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는데 안개 속에서 더욱 크게 부풀어 오르며 환상적인 모습이었다. 동쪽에서 올 예정인 열차도 없었고 전보로 요청한 구원도 도착할 시간이 아니었다. 샌프란시스코발 오마하행 열차는 다음 날에야 오게 되어 있었다. 수수께끼는 이내 풀렸다. 요란한 기적 소리를 울리며 천천히 다가오는 기관차는 열차에서 분리된 뒤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 의식을 잃은 기관사와 화부를 싣고 갔던 바로 그 기관차였다. 수마일을 달리다가 연료가 떨어져 증기가 줄었고 1시간 뒤 키언이 요새에서 20마일쯤 지난 지점에서 멈춰섰다. 기관사와 화부는 목숨을 잃지 않았고 한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이내 정신을 차렸다. 기관사는 황야에 홀로 남겨진 기관차 앞에 서서야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했다. 어떻게 기관차가 열차에서 분리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뒤에 남겨진 열차가 위험에 처해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오마하로 계속 가는 편이 신중하겠지만 인디언들이 여전히 열차를 약탈하고 있을 수 있어 돌아가는 것은 위험했다. 그럼에도 그는 화로에 다시 불을 지폈고 증기가 다시 올라오자 기관차를 역주행시켜 키언이 요새로 돌아왔다. 안개 속에서 기적 소리를 울리며 나타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여행자들은 기관차가 열차 맨 앞에 다시 자리를 잡는 것을 보며 반색했다. 이제 끔찍하게 중단된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우다는 기관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역 밖으로 급히 달려나가 차장에게 물었다. 출발하는 건가요? 즉시 출발합니다, 부인. 하지만 포로들은요, 우리의 불쌍한 동승자들은 여정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차장이 답했다. 이미 3시간이나 늦었습니다. 다음 샌프란시스코발 열차는 언제 지나가나요? 내일 저녁입니다, 부인. 내일 저녁이요. 그러면 너무 늦어요. 기다려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차장이 답했다. 타시려면 지금 타셔야 합니다. 타지 않겠어요. 아우다가 말했다. 픽스는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정을 계속할 희망이 없어 보여 키언이 요새를 떠날 마음을 굳혔었는데 막상 열차가 눈앞에 서서 객차에만 오르면 되는 상황이 되자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플랫폼 바닥이 발을 태우는 것 같았다. 마음속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분노와 좌절감이 그를 짓눌렀다. 끝까지 싸우고 싶었다. 한편 부상 승객들과 중상의 프록터 대령을 포함한 여행자들은 열차에 올랐다. 과열된 보일러의 끓는 소리가 들리고 밸브에서 증기가 새어나왔다. 기관사가 기적을 울렸다. 열차가 출발하더니 이내 흰 연기를 뭉게뭉게 피워 올리며 세차게 내리는 눈 속으로 사라졌다. 탐정은 남았다. 몇 시간이 흘렀다. 날씨는 음침했고 몹시 추웠다. 픽스는 역 안 벤치에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잠든 것 같기도 했다. 아우다는 폭풍 속에서도 대기실에서 나와 플랫폼 끝까지 걸어가기를 되풀이했다. 눈보라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좁아드는 지평선 너머에서 반가운 소리가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하지만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었다. 이윽고 온몸이 시린 채로 돌아갔다가 얼마 후 다시 나오기를 반복했다. 언제나 헛수고였다. 저녁이 됐다. 작은 부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인디언들을 만나 교전 중일까? 아니면 안개 속을 떠돌고 있는 것일까? 요새 지휘관은 불안했지만 내색을 감추려 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눈은 잦아들었지만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다. 평원 위에는 완전한 정적이 깔렸다. 새도 날지 않고 짐승도 지나지 않았다. 밤새 아우다는 어두운 예감으로 가슴이 꽉 막힌 채 평원의 가장자리를 헤매었다. 상상 속에서 그녀는 먼 곳까지 이끌려가 온갖 위험과 마주쳤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녀가 겪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픽스는 같은 자리에 가만히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다.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탐정은 고개를 젓는 것으로만 답했다. 그렇게 밤이 지났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반쯤 꺼진 태양의 원반이 안개 낀 지평선 위로 떠올랐다. 이제 이 마일 거리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었다. 포그 씨와 부대는 남쪽으로 갔었다. 남쪽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7시였다. 대위는 참으로 불안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제2 파견대를 구출해 보내야 할까? 이미 희생된 자들을 구하는데 더 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걸어야 할까? 그러나 망설임은 오래 가지 않았다. 부관 한 명을 불러 정찰을 명하려는 순간 총성이 울렸다. 신호일까? 병사들이 요새에서 달려나왔고 반마일쯤 거리에서 작은 부대가 정연하게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맨 앞에 포그 씨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 바로 뒤에는 파스파르투와 수족에게서 구출된 다른 2명의 동승자가 있었다. 그들은 키어니 요새에서 10마일 남쪽에서 인디언들을 만나 싸웠다. 부대가 도착하기 조금 전 파스파르투와 동료들이 포로를 잡고 있던 자들에게 맞서기 시작했고 프랑스인은 주먹으로 3명을 때려 눕혔다. 바로 그 순간 주인과 병사들이 달려와 그들을 구했다. 모두가 환호 속에 그들을 반겼다. 필리어스 포그는 약속한 상금을 병사들에게 나눠주었고
파스파르투는 나름 이유 있는 말을 혼자 중얼거렸다. 주인 어른께 내가 정말 많은 돈을 쓰이게 한다는 건 솔직히 인정해야겠어. 픽스는 아무 말 없이 포그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생각을 분석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우다는 보호자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너무 감격하여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파스파르투는 열차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오마하를 향해 출발할 준비를 갖추고 서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기를 바랐다. 열차는요? 그가 소리쳤다. 갔습니다. 픽스가 답했다. 다음 열차는 언제입니까? 필리어스 포그가 물었다. 오늘 저녁입니다. 아, 흔들림 없는 신사가 조용히 답했다. 제31장 탐정 픽스가 필리어스 포그의 이익을 상당히 도모한 사정. 필리어스 포그는 예정보다 20시간이나 뒤처진 자신을 발견했다. 이 지연의 본의 아니게 원인이 된 파스파르투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주인을 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바로 이 순간 탐정이 포그 씨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진심으로 묻는 겁니다만, 선생, 정말로 급하신 상황입니까? 아주 진심으로 그렇소.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픽스가 말을 이었다. 리버풀로 떠나는 증기선이 출발하는 시각인 11일 저녁 9시 전까지 당신이 반드시 뉴욕에 도착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의 여정이 저 인디언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11일 아침에 뉴욕에 도착했겠군요. 그렇소. 증기선이 떠나기 전까지 11시간의 여유를 두고 말이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현재 20시간이 늦은 셈입니다. 20에서 11을 빼면 8이 남는군요. 당신은 8시간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걸어서 말이오? 포그 씨가 물었다. 아니요, 썰매입니다. 빅스가 대답했다. 돛이 달린 썰매 말입니다. 어떤 사내가 제게 그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 사내는 밤사이에 픽스에게 말을 걸었다가 거절당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으나 픽스가 역 앞을 서성이는 남자를 가리키자 포그 씨는 그에게 다가갔다. 잠시 후 포그 씨와 머지라는 이름의 미국인은 요새 바로 아래 지어진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포그 씨는 기이한 탈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썰매의 날처럼 앞부분이 약간 들린 두 개의 긴 보위로 대여섯 명이 탈 만한 공간을 마련한 일종의 틀이었다. 틀 위에는 금속 밧줄로 단단히 고정된 높은 돛대가 세워져 있었고 거기에는 커다란 브리간틴 돛이 달려 있었다. 이 돛대는 지브 돛을 올릴 수 있는 철제 지지대를 갖추고 있었다. 뒤쪽에는 일종의 키가 달려 탈 것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그것은 요약하자면 슬루프선처럼
장비를 갖춘 썰매였다. 겨울철 눈 때문에 열차가 막히면 이 썰매들은 얼어붙은 평원을 가로질러 역과 역 사이를 아주 빠르게 횡단하곤 했다. 커터선보다 많은 돛을 장착하고 뒤에서 바람을 받으면 이들은 특급 열차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우월한 속도로 대평원의 표면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포그 씨는 이 육상보트의 주인과 흔쾌히 계약을 맺었다. 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었으므로 조건이 유리했다. 눈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머지는 몇 시간 안에 포그 씨를 오마하까지 실어다 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곳에서는 시카고와 뉴욕으로 향하는 동부행 열차가 자주 운행되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았으며 그러한 기회는 거절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아우다 부인을 야외 여행의 불편함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던 포그 씨는 그녀를 파스파르투와 함께 포트키니에 남겨둘 것을 제안했으나 하인인 그는 더 나은 경로와 유리한 조건으로 그녀를 유럽까지 호송하는 임무를 스스로 맡기로 했다. 하지만 아우다는 포그 씨와 떨어지기를 거부했고 파스파르투는 그녀의 결정에 기뻐했는데 이는 픽스가 함께 있는 한 그 무엇도 그가 주인을 떠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탐정의 생각을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필리어스 포그의 귀환으로 그의 확신이 흔들린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그를 세계 일주를 마치고 영국에 도착하면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 믿는 지독하게 영리한 악당으로 여기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필리어스 포그에 대한 픽스의 견해는 다소 수정되었을지도 모르나 그는 그럼에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심했으며 일행 전체의 영국 귀환을 가능한 한 서두르기로 마음먹었다. 8시 정각, 썰매는 출발 준비를 마쳤다. 승객들은 자리에 앉아 여행용 망토를 단단히 여몄다. 2개의 거대한 돛이 올려졌고 바람의 압력을 받은 썰매는 시속 40마일의 속도로 굳은 눈 위를 미끄러져 나갔다. 포트키니와 오마하 사이의 직선거리는 기껏해야 200마일이었다. 만약 바람이 잘 유지된다면 그 거리는 5시간 안에 주파될 수 있었고 사고만 없다면 썰매는 오후 1시쯤 오마하에 닿을 수 있을 터였다. 참으로 대단한 여정이었다. 서로 몸을 밀착한 여행자들은 이동 속도 때문에 더욱 매서워진 추위 속에 입도 벙긋하지 못했다. 썰매는 파도 위의 배처럼 가볍게 질주했다. 미풍이 대지를 훑고 지나갈 때면 썰매는 돛에 이끌려 지면에서 떠오르는 듯했다. 키를 잡은 머지는 직선 항로를 유지하며 썰매가 요동칠 때마다 숙련된 손놀림으로 이를 제어했다. 모든 돛이 펼쳐졌고 지브 돛은 브리간틴 돛을 가리지 않도록 적절히 배치되었다. 톱마스트가 세워졌고 바람을 향해 펼쳐진 또 다른 지브 돛이 다른 돛들의 힘을 보탰다. 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었으나 썰매는 시속 40마일 미만의 속도로 달리고 있지는 않았다. 무언가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도착할 것입니다. 머지가 말했다. 포그 씨는 거액의 보상금을 제안함으로써 머지가 약속된 시간 내에 오마하에 도착하는 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여기게끔 만들었다. 썰매가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대평원은 바다처럼 평탄했다. 그것은 광활한 빙판 호수처럼 보였다. 이 구역을 지나는 철도는 그레이트 아일랜드, 네브래스카의 중요한 도시인 콜럼버스, 스카일러, 프리몬트를 거쳐 남서쪽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 오마하로 향했다. 철도는 내내 플랫강의 오른쪽 제방을 따라갔다. 썰매는 이 경로를 단축하여 철도가 그리는 호의 현을 따라갔다.
머지는 플랫강이 얼어붙었기에 강에 가로막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길 위에는 장애물이 전혀 없었으며 필리어스 포그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 가지, 즉 썰매의 사고나 바람의 변화 또는 잦아듦 뿐이었다. 그러나 미풍은 세력이 약해지기는커녕 돛대를 부러뜨릴 듯 불어댔고 금속 밧줄만이 이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이 밧줄들은 마치 현악기의 현처럼 바이올린 활에 켜진 듯 울려 퍼졌다. 썰매는 애처롭고도 강렬한 멜로디 속을 미끄러져 나갔다. 저 현들은 5도와 8도 음을 내는군. 호그 씨가 말했다. 이것이 여정 동안 그가 내뱉은 유일한 말이었다. 모피와 망토 속에 아늑하게 파묻힌 아우다는 얼어붙을 듯한 바람의 공격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받고 있었다. 파스파르투에 관해 말하자면 그의 얼굴은 안개 속에서 지는 태양처럼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매서운 공기를 힘들게 들이마셨다. 타고난 낙천성 덕분에 그는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은 11일 아침은 아니더라도 저녁에는 뉴욕에 도착할 것이며 여전히 리버풀행 증기선이 떠나기 전일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심지어 자신의 동맹자인 픽스의 손을 꽉 쥐고 싶은 강한 충동마저 느꼈다. 제 시간에 오마하에 갈 유일한 수단인 썰매를 조달한 이가 바로 탐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으나 어떤 예감에 가로막힌 그는 평소의 신중함을 유지했다. 그러나 파스파르투가 절대 잊지 못할 한 가지는 자신을 인디언들로부터 구하기 위해 포그 씨가 망설임 없이 내린 희생이었다. 포그 씨는 재산과 목숨을 모두 걸었던 것이다. 아니, 그의 하인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었다. 일행 각자가 저마다 다른 상념에 잠겨 있는 동안 썰매는 광활한 설원 위를 날아갔다. 건너가는 개울들은 느껴지지도 않았다. 들판과 강줄기는 온통 하얀색 아래로 사라졌다. 평원은 완벽하게 비어 있었다. 유니언 퍼시픽 노선과 키니에서 세인트 조셉을 잇는 지선 사이의 그곳은 거대한 무인도나 다름없었다. 마을도 역도 요새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따금 그들은 하얀 해골처럼 뒤틀린 채 바람에 덜덜 소리를 내는 유령 같은 나무 곁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때로는 들새떼가 날아오르거나 여위고 굶주린 사나운 대평원 늑대 무리가 울부짖으며 썰매를 뒤쫓아 달렸다. 파스파르투는 리볼버를 손에 쥐고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놈들을 쏠 준비를 했다. 만약 그때 썰매에 사고라도 났다면 이 짐승들에게 공격받은 여행자들은 가장 끔찍한 위험에 처했겠지만 썰매는 고른 속도를 유지하며 곧 늑대들을 따돌렸고 오래지 않아 울부짖는 무리를 안전한 거리 밖으로 남겨두었다. 정오 무렵 머지는 몇몇 지형지물을 보고 자신이 플랫강을 건너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이제 오마하까지 20마일 이내라는 점을 확신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키에서 손을 떼고 돛을 접었으며 썰매는 바람이 불어넣어준 거대한 관성 덕분에 돛 없이도 반마일을 더 나아갔다. 마침내 썰매가 멈춰섰고 머지는 눈에 덮인 수많은 지붕 덩어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다. 수많은 열차를 통해 대서양 연안과 매일 소통하는 바로 그 역에 도착한 것이다. 파스파르투와 픽스는 뛰어내려 뻣뻣해진 사지를 풀고 포그 씨와 젊은 여인이 썰매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다.
필리어스 포그는 머지에게 후한 보상을 내렸고 파스파르투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거머쥐었으며 일행은 오마하 철도역으로 향했다. 퍼시픽 철도 본선은 이 중요한 네브래스카 도시에서 끝이 난다. 오마하는 시카고, 락아일랜드 철도를 통해 시카고와 연결되는데 이 노선은 동쪽으로 직결되어 50개 역을 통과한다. 포그 씨와 일행이 도착했을 때 열차 한 대가 출발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그들은 겨우 차 안으로 몸을 던질 시간밖에 없었다. 그들은 오마하의 풍경은 전혀 보지 못했으나 파스파르투는 관광하러 여행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것이 아쉽지 않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열차는 카운슬 블러프스, 디모인, 아이오와 시티를 지나며 아이오와주를 빠르게 가로질렀다. 밤사이 데븐포트에서 미시시피 강을 건넜고 락아일랜드를 거쳐 일리노이주로 접어들었다. 다음 날인 10일 오후 4시 열차는 이미 폐허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미시간 호숫가에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자리 잡은 시카고에 도착했다. 시카고에서 뉴욕까지는 900마일이 떨어져 있었으나 시카고의 열차편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포그 씨는 즉시 열차를 갈아탔고 피츠버그, 포트웨인, 시카고 철도의 기관차는 마치 저 신사에게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듯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열차는 인디애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뉴저지주를 번개처럼 통과했으며 일부는 거리와 선로는 있지만 아직 집조차 들어서지 않은 고풍스러운 이름의 도시들을 질주했다. 마침내 허드슨 강이 시야에 들어왔고 11일 밤 11시 15분 열차는 강 오른쪽 제방에 있는 역, 즉 큐나드 라인 선착장 바로 앞에 멈춰섰다. 리버풀행 차이나호는 이미 45분 전에 출발한 뒤였다. 제32장 필리어스 포그가 불운과 정면 승부를 벌인 사정. 차이나호는 떠나버리면서 필리어스 포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실어가 버린 듯 보였다. 다른 증기선 중 그 어느 것도 그의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속도와 안락한 면에서 여느 배에 뒤처지지 않는 훌륭한 증기선들을 보유한 프랑스 대서양 횡단 회사의 페레르호는 14일까지는 떠나지 않을 예정이었다. 함부르크행 배들은 리버풀이나 런던으로 직행하지 않고 르아브르를 거쳤는데 르아브르에서 사우샘프턴으로 이동하는 추가 여정은 필리어스 포그의 마지막 노력을 수포로 돌릴 터였다. 인먼 라인의 증기선은 다음 날에야 출발할 예정이라 대서양을 건너내기 시한을 맞추기엔 역부족이었다. 포그 씨는 대서양 증기선들의 일일 운항 정보를 제공하는 그의 브레드쇼를 참고하여 이 모든 사실을 파악했다. 파스파르투는 망연자실했다. 단 45분 차이로 배를 놓쳤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주인을 돕기는커녕 주인의 앞길에 끊임없이 장애물을 놓아온 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번 여행의 모든 사건을 떠올렸을 때 오직 자신 때문에 허비된 막대한 비용을 계산해 보았을 때 이 무익한 여행에 들어간 과도한 경비에 거대한 판돈까지 더해져 포그 씨가 완전히 파산할 것을 생각했을 때 그는 비통한 자책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포그 씨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으며 큐나드 선착장을 떠나며 오직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내일 무엇이 최선일지 의논해 봅시다. 갑시다. 일행은 저지시티 페리보트를 타고
허드슨 강을 건너 브로드웨이에 있는 세인트 니콜라스 호텔로 마차를 타고 이동했다. 방을 잡고 밤이 지났다. 필리어스 포그에게는 깊이 잠들어 짧은 밤이었으나 불안함에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아우다와 다른 이들에게는 아주 긴 밤이었다. 다음 날은 12월 12일이었다. 12일 오전 7시부터 21일 저녁 8시 45분까지는 9일 13시간 45분이 남아 있었다. 만약 필리어스 포그가 대서양에서 가장 빠른 증기선 중 하나인 차이나 호를 타고 떠났더라면 그는 약속된 기간 내에 리버풀을 거쳐 런던에 도착했을 것이다. 포그 씨는 파스파르투에게 자신의 귀환을 기다리며 아우다에게 즉시 떠날 준비를 하도록 전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혼자 호텔을 나섰다. 그는 허드슨 강변으로 향해 강에 정박해 있거나 tum을 내린 배들 중 곧 출발할 배가 있는지 살폈다. 여러 척의 배가 출항 신호를 올리고 아침 밀물에 맞춰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거대하고 훌륭한 항구에서는 전 세계 모든 곳으로 배가 떠나지 않는 날이 100번 중 하루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범선이었으며 당연히 필리어스 포그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모든 희망을 버리려는 듯 보였을 때 그는 배터리 지구 근처에 기껏해야 한 케이블 정도 떨어진 곳에 정박한 한 척의 상선을 발견했다. 그것은 선형이 매끄러운 스크루선이었고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은 그 배가 출항 준비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작은 보트를 불러타고 곧 선체는 철제이고 상부는 나무로 된 헨리에타 호에 올랐다. 그는 갑판으로 올라가 선장을 찾았고 곧 선장이 나타났다. 그는 50살 정도의 남자로 커다란 눈과 산화된 구리 같은 피부색, 붉은 머리칼과 굵은 목, 그리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를 지닌 일종의 바다 늑대 같은 이였다. 선장이시오? 포그 씨가 물었다. 내가 선장이요. 나는 런던의 필리어스 포그라고 하오. 나는 카디프의 앤드루 스피디요. 곧 바다로 나갈 참이요? 1시간 뒤에. 목적지는 어디요? 보르도. 화물은? 없소. 빈 배로 가는 중이요. 승객은 있소? 승객은 없소. 절대 승객을 태우지 않소. 거추장스러울 뿐이야. 배의 속도는 빠르오? 11노트에서 12노트 사이지. 헨리에타 호라면 유명하오. 나와 다른 3사람을 리버풀까지 태워다 줄 수 있겠소? 리버풀? 차라리 중국은 어떻소? 리버풀이라고 말했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오? 안 돼. 나는 보르도로 출발했고 보르도로 갈 거요. 돈은 상관없어? 전혀. 선장은 대꾸를 허용하지 않는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헨리에타 호의 소유주는 필리어스 포그가 말을 이으려 했다. 소유주가 바로 나요. 이 배는 내 거란 말이오. 내가 전세 내겠소. 실소. 배를 사겠소. 실소. 필리어스 포그는 조금도 실망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상황은 심각했다. 이곳 뉴욕은 홍콩이 아니었고 헨리에타 호의 선장은 탄카데르 호의 선장과는 달랐다. 지금까지는
돈이 모든 장애물을 매끄럽게 치워주었으나 이제 돈이 통하지 않았다. 그래도 대서양을 건너기 위해 기구인은 무모할 뿐 아니라 실제로 실행할 수도 없었다. 가 아니라면 다른 수단을 찾아야만 했다. 필리어스 포그는 생각이 떠오른 듯 선장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나를 보르도까지 태워다 주겠소? 아니, 200달러를 준다 해도 안 태울 거요. 한 사람당 2,000달러를 제한하겠소. 한 사람당 말이요. 그렇소. 4명이라오. 스피디 선장은 머리를 긁적이기 시작했다. 경로를 바꾸지 않고도 8,000달러를 벌 기회였다. 승객을 혐오하는 성격쯤은 충분히 이겨낼 만한 가치가 있는 금액이었다. 게다가 한 명당 2,000달러짜리 승객이라면 더 이상 승객이 아니라 값비싼 화물이나 다름없었다. 9시에 출발하오. 스피디 선장이 간단히 말했다. 당신 일행은 준비됐어? 9시까지 승선하겠소. 포그 씨 역시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때 시각은 8시 30분이었다. 헨리에타 호에서 내려 마차를 타고 세인트 니콜라스 호텔로 달려가 아우다와 파스파르투 그리고 떼어낼 수 없는 픽스까지 데리고 돌아오는 데는 짧은 시간이 걸렸고 이는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는 포그 씨에 의해 신속히 수행되었다. 헨리에타 호가 탐을 올릴 준비를 마쳤을 때 그들은 모두 배 위에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이 마지막 항해에 들어갈 비용을 듣고는 자신의 목소리 대역 전체를 울리는 긴 오 소리를 내뱉었다. 픽스에 관해 말하자면 그는 영란은행이 이 일로 충분히 배상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영국에 도착했을 때 포그 씨가 지폐 뭉치를 바다에 던지지 않는다 해도 이미 7,000파운드 이상이 소비된 셈이었기 때문이다. 제33장 필리어스 포그가 난국에 맞설 실력을 보여준 사정. 1시간 뒤 헨리에타 호는 허드슨 강 입구를 표시하는 등대를 지나 샌디훅 끝을 돌아 바다로 나아갔다. 낮 동안 배는 롱아일랜드 연안을 따라 파이어 아일랜드를 지나며 빠르게 동쪽으로 기수를 돌렸다. 다음 날 정오, 한 남자가 배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선교에 올랐다. 이가 스피디 선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 신사는 바로 필리어스 포그였다. 스피디 선장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선실에 갇힌 채 문이 잠긴 상태로 용서받을 수 있으나 도가 넘치는 경로의 외침을 쏟아내고 있었다. 벌어진 일은 아주 단순했다. 필리어스 포그는 리버풀에 가고 싶었으나 선장은 그를 리버풀에 데려다 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필리어스 포그는 보르도행 승선권을 샀고 배에 탄 30시간 동안 지폐 뭉치를 아주 영악하게 활용하여 선장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임시 고용 선원들과 화부들을 모두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이것이 스피디 선장 대신 필리어스 포그가 지휘권을 잡은 이유였으며 선장이 선실의 죄수가 된 이유였고 요컨대 헨리에타 호가 리버풀을 향해 기수를 돌린 전말이었다. 포그 씨가 배를 다루는 솜씨를 보면 그가 선원이었음이 분명해 보였다. 이 모험의 결말은 조만간 드러날 터였다. 아우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걱정이 가득했다. 파스파르투는
포그 씨의 이 책략을 그저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선장은 11노트에서 12노트 사이라고 말했으나 헨리에타 호는 그 예상을 증명해 보였다. 만약 여전히 만약이라는 가정이 존재했으나 바다가 너무 거칠어지지 않고 바람이 동쪽으로 바뀌지 않으며 배나 기계에 사고가 없다면 헨리에타 호는 12월 12일부터 21일 사이에 9일 동안 뉴욕에서 리버풀까지 3,000마일을 횡단할 수 있을 것이었다. 사실 도착한 뒤에 헨리에타 호에서 벌인 이 사건이 영란은행 사건에 더해져 포그 씨에게 그가 상상하거나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경을 안겨줄 수도 있었지만 말이다. 처음 몇 분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바다는 그리 험하지 않았고 바람은 북동풍으로 고정된 듯 했으며 돛을 올린 헨리에타 호는 진짜 대서양 횡단선처럼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다. 파스파르투는 환희에 찼다.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주인의 마지막 위협은 그를 매료시켰다. 선원들은 그처럼 유쾌하고 솜씨 좋은 친구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선원들과 깊은 우정을 쌓고 고개 솜씨로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선원들이 신사처럼 배를 지휘하고 화부들은 영웅처럼 불을 지핀다고 생각했다. 그의 수다스러운 쾌활함은 모두에게 전염되었다. 그는 과거의 짜증과 지연을 잊었다. 그는 오직 거의 다다른 목표만을 생각했다. 때로는 그 가련한 친구가 마치 헨리에타 호의 용광로에 달궈진 듯 인내심 부족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했다. 또한 그는 자주 픽스의 주변을 맴돌며 예리하고 불신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으나 예전의 친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에 말을 걸지는 않았다. 픽스에 관해 말하자면 그는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헨리에타 호의 장악과 선원들의 매수 그리고 숙련된 선원처럼 배를 모는 포그의 모습에 그는 경악하고 혼란에 빠졌다. 그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5만 5천 파운드를 훔친 자라면 결국 배 한 척도 훔칠 수 있을 터였다. 픽스는 포그가 지휘하는 헨리에타 호가 리버풀이 아니라 세계 어딘가로 가서 해적이 되어 안전하게 숨어버릴 것이라고 추측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무리한 생각은 아니었다. 그 추측은 최소한 그럴싸해 보였기에 탐정은 이 사건에 가담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기 시작했다. 스피디 선장에 관해 말하자면 그는 선실에서 계속 울부짖으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식사를 가져다 주어야 했던 파스파르투는 용감한 친구였음에도 극도로 주의를 기울였다. 포그 씨는 배에 선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했다. 13일, 일행은 위험 구역인 뉴펀들랜드 뱅크스의 가장자리를 지났다. 특히 겨울철에는 안개와 폭풍이 잦은 곳이었다. 전날 저녁부터 급격히 떨어진 기압계는 대기의 변화를 예고했고 밤사이에 기온이 변하며 추위가 매서워지고 바람은 남동풍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불행이었다. 포그 씨는 항로를 이탈하지 않기 위해 돛을 접고 증기 압력을 높였으나 선미를 때리는 긴 파도와 바다 상태 때문에 배의 속도는 떨어졌다. 배가 심하게 요동치며 전진을 방해했다. 미풍은 서서히 폭풍으로 변했고 헨리에타 호가 파도 위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하늘이 어두워지자 파스파르투의 안색도 어두워졌고 이틀 동안 그 가련한 친구는 끊임없는 공포를 경험했다. 하지만 필리어스 포그는 대담한 항해사였으며 바다에 맞서 전진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증기 압력조차 줄이지 않고 항로를 유지했다. 헨리에타호는 파도를 넘지 못할 때면 아예 파도를 뚫고 지나갔다. 갑판이 물바다가 되었으나 배는 안전하게 통과했다. 가끔 산더미 같은 파도가 선미를 들어 올릴 때면 스크루가 물 밖으로 나와 돌출된 끝부분을 때리며 요동쳤으나 배는 항상 직진을 유지했다. 하지만 바람은 우려했던 것만큼 사나워지지는 않았다. 그것은 시속 90마일로 몰아치는 그런 폭풍은 아니었다. 바람은 여전히 신선했으나 불행히도 고집스럽게 남동풍을 유지하여 돛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12월 16일은 필리어스 포그가 런던을 떠난 지 75일째 되는 날이었으며 헨리에타호는 아직 심각하게 지연되지는 않았다. 여정의 절반이 거의 끝났고 가장 위험한 구역도 통과했다. 여름이었다면 성공이 확실했겠지만 겨울에는 악천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희망을 품었고 바람이 덥지 않는다면 여전히 증기를 믿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바로 그날 기관사가 갑판으로 올라와 포그 씨에게 다가가 긴박하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아마 예감이었겠지만 파스파르투는 막연한 불안에 휩싸였다. 그는 한쪽 귀를 내주고서라도 기관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었다. 마침내 그는 몇 마디를 포착했고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자네가 말하는 것이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선생. 기관사가 대답했다. 출발할 때부터 모든 용광로에 불을 지펴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뉴욕에서 보르도까지 저속으로 갈 석탄은 충분했지만 뉴욕에서 리버풀까지 전속력으로 가기엔 부족합니다. 생각해 보겠네. 포그 씨가 답했다. 파스파르투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고 죽을 것 같은 불안에 사로잡혔다. 석탄이 떨어지고 있었다. 아, 주인님께서 이것까지 해결하신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실 텐데.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픽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당신은 우리가 정말 리버풀로 가고 있다고 믿는 거요? 물론이죠. 멍청이 같으니라고. 탐정은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다. 파스파르투는 그 모욕적인 언사에 격렬히 항의하고 싶었으나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에 불쌍한 픽스가 전 세계를 헛고생하며 따라온 끝에 큰 실망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참았다. 이제 필리어스 포그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짐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결단을 내린 듯했다. 그날 저녁 그는 기관사를 불러 명령했다. 석탄이 다 떨어질 때까지 모든 불을 계속 지피게. 잠시 후 헨리에타 호의 굴뚝에서 연기 폭포가 쏟아져 나왔다. 배는 전속력으로 전진했으나 18일 기관사의 예견대로 석탄이 그날 안에 바닥날 것이라는 보고가 올라왔다. 불을 꺼트리지 말게. 포그 씨가 답했다. 마지막까지 유지하게. 밸브를 가득 채우게. 정오 무렵 필리어스 포그는 위치를 확인한 뒤 파스파르투를 불러 스피디 선장을 데려오라 명했다. 그것은 마치 그 정직한 친구에게 호랑이의 사슬을 풀라고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는 선장이 미친 사람처럼 굴 텐데. 라고 중얼거리며 선미 갑판으로 향했다. 잠시 후 비명과 욕설을 내뱉으며 폭탄 하나가 선미 갑판에 나타났다. 그 폭탄은 바로 스피디 선장이었다. 그는 곧 터질 것 같은 상태였다. 우리가 어디 있는 거야? 분노 때문에 겨우 내뱉은 첫마디였다. 그 불쌍한 사내가 뇌졸중 환자였다면 그 발작적인 분노에서 결코 회복되지 못했을 것이다. 어디냐고. 보랏빛이 된 얼굴로 그가 반복했다. 리버풀에서 707마일 떨어진 지점이요. 포그 씨가 동요 없는 평온함 속에 대답했다. 이해적 놈아. 스피디 선장이 외쳤다. 선장을 부른 이유는 이 좀도둑 놈아. 선생, 포그 씨가 말을 이었다. 당신의 배를 사기 위해서요. 안 돼. 악마의 이름을 걸고 안 돼. 하지만 나는 이 배를 태워야만 하오. 내 헨리에타 호를 태운다고. 그렇소. 최소한 상부 구조물이라도 말이오. 석탄이 다 떨어졌어. 내 배를 태운다고. 스피디 선장은 겨우 말을 내뱉었다. 5만 달러짜리 배를. 여기 6만 달러가 있어. 필리어스 포그가 지폐 뭉치를 건넸다. 이는 앤드루 스피디에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다. 미국인이 6만 달러를 보고 가만히 있기란 어려운 법이다. 선장은 순식간에 분노와 구금의 원한, 그리고 승객에 대한 모든 유감을 잊었다. 헨리에타 호는 20년이나 된 배였으니 엄청난 이익이었다. 폭탄은 결국 터지지 않았다. 포그 씨가 도화선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철제 선체는 여전히 내 것이 되는 거겠지? 선장이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물었다. 선체와 엔진은 당신 것이요. 동의하겠소? 동의하오. 그리고 앤드루 스피디는 지폐를 가로채어 세어본 뒤 주머니에 넣었다. 이 대화가 오가는 동안 파스파르투는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고 픽스는 뇌졸중 발작 직전인 듯 보였다. 거의 2만 파운드가 허비되었고 포그는 선체와 엔진을 선장에게 남겨두었는데 이는 배의 가치 거의 전부였다. 하지만 영란은행에서 5만 5천 파운드를 훔친 자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었다. 앤드루 스피디가 돈을 주머니에 넣자 포그 씨가 말했다. 놀라지 마시오, 선생. 나는 12월 21일 저녁 8시 45분까지 런던에 도착하지 못하면 2만 파운드를 잃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하오. 뉴욕에서 배를 놓쳤고 당신이 나를 리버풀에 데려다 주길 거절했기 때문에. 거절하길 잘했군. 앤드루 스피디가 외쳤다. 덕분에 최소한 4만 달러를 벌었으니 말이오. 그는 좀 더 차분하게 덧붙였다. 하나 말해주겠소, 캡틴 포그요. 캡틴 포그, 당신도 제법 양키 기질이 있구먼. 그리고 승객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찬사를 보낸 뒤 떠나려 하자 포그 씨가 물었다. 이제 배는 내 것이오? 물론이지. 용골부터 돛대 꼭대기까지 나무로 된 건 다 당신 거요. 좋소. 내부 좌석과 침대, 틀을 모두 뜯어내서 태우시오. 증기 압력을 적절히 유지하려면 마른 나무가 필요했다. 그날 선미루, 선실, 침대,
예비 가판이 희생되었다. 다음 날인 12월 19일에는 돛대와 템목, 스파들이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 선원들은 열정적으로 작업하며 불을 지폈다. 파스파르투는 온 힘을 다해 자르고 베고 톱질했다. 완벽한 파괴의 광기였다. 20일에는 난간과 가구, 갑판 대부분이 사라졌고 헨리에타 호는 이제 평평한 선체만 남은 꼴이 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아일랜드 해안과 패스트넷 등대가 보였다. 밤 10시쯤 퀸스타운을 통과했다. 필리어스 포그에게는 런던에 가기까지 24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전속력으로 전진하여 리버풀에 닿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증기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선생, 이제는 포그 씨의 계획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스피디 선장이 말했다. 진심으로 당신이 안타깝구먼. 모든 게 당신을 돕지 않는군. 우린 이제 퀸스타운 앞일 뿐이야. 아, 포그 씨가 말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퀸스타운인가요? 그렇소. 항구로 들어갈 수 있겠어? 3시간 안에는 안 돼요. 밀물대라야 가능하지. 기다리시오. 필리어스 포그는 최고의 영감을 통해 다시 한번 불운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려는 듯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평온하게 대답했다. 퀸스타운은 대서양 증기선들이 우편물을 내려놓기 위해 멈추는 아일랜드의 항구이다. 이 우편물들은 상시 대기 중인 급행열차로 더블린까지 운송된다. 더블린에서 리버풀로 가는 가장 빠른 배를 타고 전해지면 대서양 증기선보다 12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필리어스 포그는 같은 방식으로 12시간을 벌 계획이었다. 헨리에타 호를 타고 다음날 저녁 리버풀에 도착하는 대신 정오까지 그곳에 도착하여 저녁 8시 45분 전에 런던에 닿겠다는 생각이었다. 새벽 1시 밀물대 헨리에타 호는 퀸스타운 항에 입항했다. 필리어스 포그는 스피디 선장과 진심 어린 악수를 나눈 뒤 그를 여전히 극악한 가격의 절반 이상의 가치가 있는 평평해진 선체 위에 남겨두고 떠났다. 일행은 즉시 상륙했다. 픽스는 그 자리에서 포그를 체포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꼈으나 그러지 않았다. 왜일까? 그의 내면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난 것일까? 자신이 쫓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일까? 자신이 중대한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일까? 그럼에도 그는 포그 씨를 버려두지 않았다. 일행은 1시 30분에 출발하려는 열차에 몸을 실었고 동틀 무렵 더블린에 도착했다. 그들은 지체 없이 증기선에 올랐는데 그 배는 파도를 타는 것을 거부하고 일관되게 파도를 뚫고 지나가는 배였다. 마침내 12월 21일 오전 11시 40분 필리어스 포그는 리버풀 부두에 상륙했다. 런던까지는 이제 단 6시간 거리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픽스가 다가와 포그 씨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말했다. 당신이 정말 필리어스 포그입니까? 그렇소. 여왕의 이름으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제34장 필리어스 포그가 마침내 런던에 도착한 사정. 필리어스 포그는
감옥에 갇혔다. 그는 세관 건물에 감금되었고 다음 날 런던으로 압송될 예정이었다. 파스파르투는 주인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경찰들에게 제지당하지 않았더라면 픽스에게 달려들었을 것이다. 아우다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사태에 넋을 잃었다. 파스파르투는 그녀에게 그 정직하고 용감한 포그가 도둑으로 몰려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 젊은 여인의 마음은 그 끔찍한 혐의에 저항했고 수호자를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자 비통하게 울었다. 픽스에 관해 말하자면 그는 포그 씨가 유죄든 무죄든 자신의 임무였기에 그를 체포했다. 그러자 파스파르투는 이 새로운 불운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픽스의 목적을 주인에게 숨기지 않았던가? 픽스가 자신의 정체와 목적을 드러냈을 때 왜 포그 씨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만약 경고를 받았더라면 포그 씨는 의심의 여지 없이 픽스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그의 실수를 납득시켰을 것이다. 최소한 픽스가 주인의 비용으로 주인을 추격하다가 영국 땅을 밟자마자 체포하는 일은 없었을 터였다. 파스파르투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울었고 스스로 권총,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우다와 그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세관 현관 아래에 머물렀다. 둘 다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둘 다 포그 씨를 다시 보고 싶어 했다. 그 신사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순간에 진정으로 파산했다. 이 체포는 치명적이었다. 12월 21일 오전 11시 40분에 리버풀에 도착했으니 그날 저녁 8시 45분까지 리폼클럽에 도착하려면 9시간 15분이 남아 있었다. 리버풀에서 런던까지의 여정은 6시간이 걸렸다. 만약 누군가 이 순간 세관 안으로 들어갔다면 나무 벤치에 앉아 미동도 없이 평온하게 겉으로는 분노를 보이지 않는 포그 씨를 발견했을 것이다. 체념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 마지막 타격 앞에서도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더욱 무서운 마지막 순간에 거침없는 힘으로 터져나올 그런 은밀한 분노에 휩싸여 있었던 것일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인가? 감옥 문이 닫힌 지금도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어찌되었든 포그 씨는 시계를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고 흘러가는 바늘을 지켜보았다. 한마디 말도 내뱉지 않았으나 그의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고정되어 있었고 엄격했다. 상황은 어떤 경우에도 끔찍했다. 필리어스 포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는 파산한 것이고 그가 악당이라면 붙잡힌 것이었다. 탈출을 생각했을까? 그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을까? 거기서 도망칠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는 한번 방안을 천천히 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은 잠겼고 창문은 두꺼운 쇠창살로 단단히 막혀 있었다. 그는 다시 앉아 주머니에서 일기를 꺼냈다. 12월 21일 토요일 리버풀이라고 적힌 줄에 그는 80일째 오전 11시 40분이라 덧붙이고 기다렸다.
세관 시계가 오후 1시를 쳤다. 포그 씨는 자신의 시계가 2시간 빠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2시간이라. 지금 당장 급행 열차를 탄다면 저녁 8시 45분까지 런던과 리폼 클럽에 닿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의 이마에 약간 주름이 잡혔다. 오후 2시 33분, 밖에서 기이한 소동이 일더니 문이 거칠게 열렸다. 파스파르투의 목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픽스의 목소리도 들렸다. 필리어스 포그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 문이 벌컥 열리고 파스파르투, 아우다, 픽스가 그에게 달려들어왔다. 픽스는 숨이 턱에 차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선생, 용서하십시오. 가장 불행한 닮은 꼴이었습니다. 진짜 도둑은 사흘 전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필리어스 포그는 자유였다. 그는 탐정에게 다가가 그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일 법한 빠른 동작으로 팔을 뒤로 뺐다가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픽스를 때려 눕혔다. 잘 때렸어. 파스파르투가 외쳤다. 세상에. 저게 바로 영국식 주먹의 진수지. 바닥에 쓰러진 픽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업자득이었다. 포그 씨와 아우다, 파스파르투는 지체 없이 세관을 떠나 마차를 타고 곧 역에 내렸다. 필리어스 포그는 런던행 급행 열차가 곧 출발하는지 물었다. 오후 2시 40분이었다. 급행 열차는 35분 전에 떠난 뒤였다. 필리어스 포그는 특별 열차를 주문했다. 몇 대의 쾌속 기관차가 대기 중이었으나 철도 규정상 특별 열차는 3시가 되어야 출발할 수 있었다. 그 시각 거액의 보상금으로 기관사를 독려한 필리어스 포그는 마침내 아우다와 충직한 하인과 함께 런던을 향해 출발했다. 5시간 반 만에 그 여정을 마쳐야 했으며 항로가 비어 있었다면 이는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강제적인 지연이 발생했고 포그 씨가 종착역에 내렸을 때 런던의 모든 시계는 저녁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세계 일주를 마쳤으나 그는 5분 뒤처졌다. 그는 내기에서 졌다. 제35장 필리어스 포그가 파스파르투에게 명령을 2번 하게 하지 않은 사정. 다음 날 세빌로의 주민들은 필리어스 포그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놀랐을 것이다. 그의 집 문과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역을 떠난 뒤 포그 씨는 파스파르투에게 식료품을 사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불운을 감내했다. 파산이라니. 그것도 탐정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에. 그 먼 여정을 꾸준히 지나 수백 개의 장애물을 넘고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며 길 위에서
선행을 베풀 시간까지 냈건만 예견할 수 없었고 무방비 상태였던 돌발적인 사건 때문에 목표 직전에서 실패하다니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다. 그가 가져간 거액 중 남은 것은 몇 파운드뿐이었다. 전 재산인 베어링 은행의 2만 파운드는 이제 리폼 클럽 친구들의 몫이 되었다. 여행 경비가 너무나 막대한 탓에 이겼더라도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을 터였다. 애초에 그는 돈을 위해서라기보다 명예를 위해 내기를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내기로 그는 완전히 파산했다. 하지만 포그 씨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세빌로 집의 방 한 칸은 아우다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녀는 수호자의 불행에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포그 씨가 던진 말들을 통해 그녀는 그가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영국인이 때로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 파스파르투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주인을 면밀히 감시했다. 먼저 그 정직한 친구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 80일 동안 켜져 있던 가스등을 껐다. 가스회사에서 온 고지서를 발견한 그는 자신이 부담해야 했던 이 지출을 이제라도 멈춰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밤이 지나갔다. 포그 씨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을 잤을까? 아우다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파스파르투는 충직한 개처럼 주인 문 앞을 밤새 지켰다. 아침이 되자 포그 씨는 그를 불러 아우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차 한 잔과 고기 한 점을 가져오라 일렀다. 그는 아우다에게 자신의 신변 정리를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이 필요하니 아침과 저녁 식사에 동석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전하게 했다. 그리고 저녁에 잠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아 달라고 덧붙였다. 명령을 받은 파스파르투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요지부동인 주인을 보며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은 비통했고 양심은 가책으로 괴로웠다. 그는 자신이 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원인이라고 더욱 비통하게 자책했다. 그렇다. 만약 그가 포그 씨에게 미리 경고하고 픽스의 목적을 폭로했더라면 주인은 결코 탐정을 리버풀까지 태워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파스파르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주인님, 포그 씨. 그가 외쳤다. 왜 저를 저주하지 않으십니까? 제 잘못 때문에 나는 누구도 탓하지 않네. 필리어스 포그가 완벽한 평온함 속에 대답했다. 가보게. 파스파르투는 방을 나가 아우다를 찾아가 주인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인, 그가 덧붙였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저는 주인님께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이라면 제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아우다가 답했다. 포그 씨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에 대한 제 고마움이 넘쳐난다는 것을 그분이 이해하신 적이 있나요? 제 마음을 읽으신 적이 있나요? 친구여, 그분을 한순간도 혼자 두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오늘 저녁에 저와 대화하고 싶다고 하셨나요? 네, 부인. 아마도 부인의 영국에서의 안위와 생활을 마련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지켜보지요. 아우다는 갑자기 생각에 잠기며 대답했다.
일요일인 이날 내내 세빌로의 집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듯했고, 필리어스 포그는 이 집에 산 이후 처음으로 웨스트민스터 시계가 11시 반을 칠 때 클럽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가 왜 리폼 클럽에 나타나야 하겠는가? 친구들은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필리어스 포그가 전날 저녁 12월 21일 토요일 저녁 8시 45분에 홀에 나타나지 않았기에 그는 내기에서 졌다. 은행에 갈 필요도 없었다. 경쟁자들은 이미 그의 수표를 손에 쥐고 있었고, 금액을 써넣어 베어링 은행에 보내기만 하면 그들의 계좌로 돈이 이체될 터였다. 그러므로 포그 씨는 외출할 이유가 없었고 집에 머물렀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서류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파스파르투는 쉴 새 없이 계단을 오르내렸다. 그에게 시간은 너무나 길었다. 그는 주인의 문 앞에서 소리를 듣거나 열쇠 구멍으로 엿보았는데 마치 그럴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언제든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굴었다. 가끔 픽스를 떠올렸으나 더 이상 분노하지는 않았다. 픽스도 세상 사람들처럼 필리어스 포그를 오해했을 뿐이고, 그를 추적하고 체포한 것은 단지 임무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자신 파스파르투는 이 생각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자신의 미련한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저주했다. 혼자 있기엔 너무나 비참했기에 그는 아우다의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말없이 구석에 앉아 젊은 여인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우다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저녁 7시 반쯤 포그 씨는 아우다가 자신을 맞이할지 물어왔고, 잠시 후 그는 그녀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필리어스 포그는 의자를 가져와 아우다 맞은편 벽난로 근처에 앉았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돌아온 포그는 떠날 때의 포그와 정확히 똑같았다. 여전한 평온함과 무심함이었다. 그는 몇 분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아우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부인, 당신을 영국으로 데려온 나를 용서해 주시겠소? 제가요? 포그 씨. 아우다가 심장박동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제 말을 끝내게 해주시오. 포그 씨가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그토록 위험했던 나라에서 당신을 멀리 데려오기로 했을 때 나는 부자였고, 내 재산의 일부를 당신에게 주어 당신의 삶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려 했소. 하지만 이제 나는 파산했소. 알고 있어요, 포그 씨. 아우다가 대답했다. 저도 묻고 싶어요. 당신을 따라와서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당신을 지체하게 하고 파산에 이르게 한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부인, 당신은 인도에 남을 수 없었소. 당신의 안전은 당신의 박해자들이 잡을 수 없는 이 먼 곳까지 데려와야만 보장되는 것이었소. 그렇다면 포그 씨, 아우다가 다시 물었다. 저를 끔찍한 죽음에서 구한 것도 모자라 이 타국에서의 편안함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렇소, 부인. 하지만 상황이 어긋났소. 비록 적지만 내게 남은 것을 당신을 위해 쓰고 싶소.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되나요, 포그 씨? 저 말이요? 부인,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소. 하지만 당신 앞에 놓인 운명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소. 적어도 당신 같은 분에게 가난이 닥치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의 친구들이 내겐 친구가 없소. 부인. 친척들은요. 친척도 더 이상 없소. 참으로 가여운 분이군요. 슬픔을 나눌 마음 하나 없는 고독이라니. 하지만 슬픔도 마음이 통하는 두 영혼이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렇다고들 하더군, 부인. 포그 씨. 아우다가 일어나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의 친척이자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저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시겠어요? 포그 씨도 그 말에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예사롭지 않은 빛이 돌았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우다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빚진 자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저 고결한 여인의 부드러운 눈빛에 담긴 진심과 정직함, 굳건함과 달콤함이 그를 놀라게 했고 이내 그를 관통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간단히 말했다. 사랑하오. 진심으로 가장 신성한 것을 걸고 사랑하오. 나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오. 아, 아우다가 그의 손을 자신의 심장에 대며 외쳤다. 파스파르투가 호출되었고 그는 즉시 나타났다. 포그 씨는 여전히 아우다의 손을 잡고 있었다. 파스파르투는 모든 것을 이해했고 그의 크고 둥근 얼굴은 천정에 뜬 정오의 태양처럼 환해졌다. 포그 씨는 메릴본 교구의 사무엘 윌슨 목사에게 오늘 저녁에 알리는 것이 너무 늦지 않았는지 물었다. 파스파르투는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5분이 지난 시각이었다. 내일 월요일에 식을 올리는 건가요? 내일 월요일에 말이요. 포그 씨가 아우다를 보며 말했다. 네, 내일 월요일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파스파르투는 있는 힘껏 달려나갔다. 제36장 필리어스 포그의 이름이 거래소에서 다시 가치를 인정받은 사정. 12월 17일 에든버러에서 진짜 은행 강도인 제임스 스트랜드라는 인물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영국의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할 시간이다. 사흘 전만 해도 필리어스 포그는 경찰이 필사적으로 쫓는 범죄자였으나 이제 그는 수학적인 정확도로 기이한 세계 일주를 수행하는 존경받는 신사가 되었다. 신문들은 다시 내기에 관한 논쟁을 시작했다. 내기를 걸었던 사람들은 마법처럼 다시 관심을 보였고 필리어스 포그 채권은 다시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새로운 내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필리어스 포그의 이름은 다시 거래소에서 가치가 치솟았다. 리폼 클럽의 5 친구는 이 사흘을 초조함 속에 보냈다. 그들이 잊고 있었던 필리어스 포그가 다시 나타날 것인가?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임스 스트랜드가 잡힌 17일은 포그가 떠난 지 76일째 되는 날이었으나 소식은 전혀 없었다. 죽었을까? 포기했을까? 아니면
약속한 경로를 따라 계속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12월 21일 토요일 저녁 8시 45분 그는 리폼 클럽 홀 입구에 나타날 것인가? 사흘 동안 런던 사회가 겪은 불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포그의 소식을 듣기 위해 미국과 아시아로 전보가 발송되었다. 세빌로의 집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전령들이 보내졌으나 소식은 없었다. 경찰은 엉뚱한 사람을 쫓았던 탐정 픽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내기의 횟수와 금액은 늘어났다. 경주마처럼 필리어스 포그는 결승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채권은 액면가보다 100 아래가 아니라 20, 10, 그리고 5까지 회복되었고 중풍에 걸린 노 올버말 경조차 그에게 돈을 걸었다. 토요일 저녁 팔몰 거리와 인근 거리에는 거대한 군중이 모였다. 리폼 클럽 주변에 상주하는 수많은 중개인 무리 같았다. 통행이 차단되었고 도처에서 분쟁과 논쟁, 금융 거래가 일어났다. 경찰은 군중을 제지하느라 애를 먹었으며 필리어스 포그가 나타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흥분은 최고조에 달했다. 필리어스 포그의 5 경쟁자는 클럽의 거대한 홀에 모였다. 은행가인 존 설리번과 세뮤얼 펠런틴, 엔지니어인 앤드루 스튜어트, 영란은행의 이사인 고티에 랄프, 그리고 양조업자인 토마스 플래너건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계가 8시 20분을 가리키자 앤드루 스튜어트가 일어서며 말했다. 신사 여러분, 이제 25분이면 우리와 포그 씨가 약속한 시간이 만료됩니다. 리버풀발 마지막 열차는 언제 도착했소? 토마스 플래너건이 물었다. 7시 23분이요. 고티에 랄프가 대답했다. 다음 열차는 자정 10분 전까지는 없소. 자, 신사 여러분. 앤드루 스튜어트가 말을 이었다. 만약 필리어스 포그가 7시 23분 열차를 탔다면 지금쯤 여기 와 있어야 하오. 그러니 우리는 이 내기를 이긴 것으로 간주할 수 있소. 기다리시오. 너무 서두르지 맙시다. 세뮤얼 펠런틴이 답했다. 포그 씨가 매우 기이한 인물이라는 점을 알지 않소. 그의 시간 엄수는 유명하오. 그는 너무 일찍 오지도 너무 늦게 오지도 않소.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앞에 나타나도 놀라운 일은 아닐 거요. 글쎄요. 앤드루 스튜어트가 긴장하며 말했다. 그가 나타나도 믿지 못할 것 같소. 사실 포그 씨의 계획은 터무니없이 어리석었소. 토마스 플래너건이 덧붙였다. 그가 아무리 시간을 잘 지킨다 해도 반드시 발생하게 마련인 지연을 막을 수는 없었을 거요. 단 이틀이나 사흘만 늦었어도 그의 여행은 치명적이었을 거요. 더군다나 항로 곳곳에 전신이 깔려 있음에도 우리에게 소식 하나 없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하오. 존 설리번이 거들었다. 그는 졌소. 신사, 여러분. 100번은 졌소. 앤드루 스튜어트가 말했다. 게다가 그가 제 시간에 오기 위해 뉴욕에서 탈 수 있는 유일한 증기선인 차이나호가 어제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소. 승객 명단을 보았지만 필리어스 포그의 이름은 없었소. 설령 행운이 따랐다 해도 그는 이제야 미국에 도착했을 거요. 적어도 20일은 늦을 거고 올버말경은 5천 파운드를 날리게 될 거요. 명백하군. 고티에 랄프가 답했다. 우리는 내일 베어링 은행에 가서 그의 수표를 제시하기만 하면 되겠소. 그 순간 클럽 시계는
8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5분 남았군. 앤드루 스튜어트가 말했다. 5 신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불안감이 극심해졌으나 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들은 펠런틴 씨의 제안에 따라 카드 게임을 하기로 했다. 내 몫인 4,000파운드를 3,999파운드와도 바꾸지 않겠소. 앤드루 스튜어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시계는 8시 42분을 가리켰다. 선수들은 카드를 들었으나 눈은 시계에서 떼지 못했다.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시간은 이토록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을 것이다. 8시 43분. 토마스 플래너건이 랄프가 건넨 카드를 떼며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거대한 홀은 완벽하게 조용했으나 밖에서는 군중의 웅성거림과 가끔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시계추가 초를 새겼고 선수들은 수학적인 규칙성 속에 이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 셌다. 8시 44분. 존 설리번이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1분만 지나면 내기에서 승리하게 된다. 앤드루 스튜어트와 동료들은 게임을 중단했다. 그들은 카드를 내려놓고 초를 셌다. 40초, 아무 일도 없었다. 50초,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 55초가 되었을 때 거리에서 거대한 함성이 들렸고 박수와 환호 그리고 거친 고함 소리가 뒤를 이었다. 선수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57초, 홀의 문이 열렸다. 시계추가 60초를 치기 직전 필리어스 포그가 클럽 문을 뚫고 들어온 흥분한 군중을 뒤로하고 나타났다. 그는 특유의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사 여러분, 저 여기 왔습니다. 제 37장. 필리어스 포그가 세계의 일주를 통해 얻은 것은 행복뿐이었음을 증명한 사정. 그렇다. 필리어스 포그 본인이었다. 독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저녁 8시 5분. 여행자들이 런던에 도착한 지 약 25시간 후 파스파르투가 주인의 명령으로 다음날 열릴 결혼식을 위해 사무엘 윌슨 목사를 섭외하러 나갔던 것을 파스파르투는 기쁨에 취해 길을 나섰다. 그는 곧 목사의 집에 도착했으나 목사는 외출 중이었다. 파스파르투는 좋게 20분을 기다렸고 목사를 만난 뒤 집을 나설 때는 8시 35분이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상태였던가?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모자도 없이 일찍이 누구도 보지 못한 기세로 길을 달려가며 행인들을 들이받고 수로를 넘듯 인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3분 만에 그는 다시 세빌로에 도착하여 포그 씨의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인가? 포그 씨가 물었다. 주인님. 파스파르투가 겨우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결혼. 안 됩니다. 안 된다니? 내일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내일은 일요일이니까요. 월요일일 걸세. 보그 씨가 답했다. 아닙니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럴 리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파스파르투가 소리쳤다. 날짜를 하루 착각하신 거예요. 우리는 24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파스파르투는 주인의 멱살을 잡고 거침없는 힘으로 그를 끌고 나갔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납치당한 필리어스 포그는 집을 나와 마차에 몸을 던졌다. 마부에게 100파운드를 약속했고 개 2마리를 치고 마차 5대를 들이받으며 리폼 클럽에 도달했다. 그가 홀에 나타났을 때 시계는 8시 45분 15초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완수했다. 필리어스 포그는 2만 파운드의 내기에서 이겼다.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고 까다로운 사람이 하루를 착각할 수 있었을까? 어째서 그가 리버풀에 도착한 날이 토요일 12월 21일이라고 생각했을까? 사실은 출발한 지 79일째 되던 날인 금요일 12월 20일이었는데 말이다. 오류의 원인은 아주 간단했다. 필리어스 포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행 중 하루를 벌었다. 이는 그가 오로지 동쪽으로만 여행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가 서쪽으로 갔더라면 하루를 잃었을 것이다.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는 태양을 향해 나아갔고 따라서 1도를 넘을 때마다 4분씩 낮이 짧아졌다. 지구의 둘레는 360도이며 이 360도에 4분을 곱하면 정확히 24시간, 즉 자신도 모르게 벌어들인 하루가 된다. 다시 말해 필리어스 포그가 동쪽으로 가면서 태양이 남중하는 것을 80번 보는 동안 런던에 있던 친구들은 오직 79번만 보았던 것이다. 이것이 포그 씨의 생각과 달리 그들이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그를 기다린 이유였다. 그리고 런던 시간에 맞춰져 있던 파스파르투의 그 유명한 가족 시계도 만약 시와 분뿐 아니라 날짜까지 표시했더라면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필리어스 포그는 2만 파운드를 얻었다. 하지만 여행 중에 거의 1만 9천 파운드를 썼기에 금전적 이득은 미미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승리였지 돈을 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남은 1천 파운드를 파스파르투와 가엾은 픽스에게 나누어 주었다. 픽스에 대해 그는 아무런 원한도 품지 않았다. 다만 그는 정확성을 위해 파스파르투의 몫에서 1920시간 동안 켜져 있었던 방의 가스비를 공제했다. 그날 저녁 포그 씨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무심하게 아우다에게 물었다. 우리의 결혼은 여전히 괜찮겠소? 포그 씨, 그녀가 답했다. 그건 제가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당신은 파산했다가 다시 부자가 되셨잖아요. 부인, 내 재산은 당신의 것이요. 당신이 결혼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하인은 목사에게 가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내 실수를 알지 못했을 거요. 그러니 사랑하는 포그 씨,
젊은 여인이 말했다. 사랑하는 아우다. 필리어스 포그가 대답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결혼식은 48시간 후에 열렸고 파스파르투가 환희에 차서 신부를 인도했다. 그가 그녀를 구하지 않았던가? 그에게 이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파스파르투가 주인의 방을 거세게 두드렸다. 포그 씨가 문을 열고 물었다. 무슨 일인가? 파스파르투? 무슨 일이냐니요, 주인님. 방금 이걸 알아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78일 만에도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렇겠지. 포그 씨가 답했다. 인도를 가로지르지 않았다면 말이네. 하지만 인도를 가로지르지 않았다면 나는 아우다를 구하지 못했을 테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되지 못했을 걸세. 포그 씨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필리어스 포그는 내기에서 이겼고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마쳤다. 이를 위해 그는 증기선, 철도, 마차, 요트, 상선, 썰매, 코끼리 등 모든 운송수단을 동원했다. 그 기이한 신사는 내내 놀라운 평정심과 정확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래서 무엇인가? 그 모든 고생으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 길고 지루한 여행에서 그는 무엇을 가져왔는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겠는가? 아마도 그럴지 모른다. 하지만 매력적인 여인 한 명만큼은 예외다.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녀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 주었다. 진정으로 그 행복을 위해서라면 당신도 세계 한 바퀴쯤은 돌아볼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